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 저녁 때 정병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좀 달라졌다. 네네. 예, 코끝에 들어오는 바람이, 저녁 때도 숨을 탁탁 막히는 그런 더운, 그런 스팀 바람이었는데, 찌는 듯한 바람이었는데, 오늘 괜찮더라고요. 정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긴팔 입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절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숨을 쉬게 해주고 또 절기가 바뀌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계절의 또는 이 자연의 힘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정치판도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알게 되고 미리 대비하게 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 그런 정책 대결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부터 앞섭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퇴원했지요. 오늘 그런데 이제 이 기사는 이겁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대북송금과 관련된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사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오늘 검찰과 변호사를 이렇게 불러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대 재판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침대 재판. 왜 네네. 중동 그 축구가 침대 축구잖아요. 네네. 누워서 시간 가기만 바래 그냥 그건데 이재명의 지금 물론 다 어쩔 수 없었겠지만 단식 후에 병원 가서 뭐 다 지시 내리면서 또 시간 끌어. 그 다음에 흉기로 지금 그때 당시에 테러를 당했다 해서 또 시간 끌어.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해서 또 시간 끌어. 해갖고 재판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데 오늘도 역시 재판 지연의 첫 번째 초식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뭐냐면 변호사들이 아이고 복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뭐 기한을 임의로 정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2달 동안 뭐 하셨나요? 그거부터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네네. 자,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 재판 지연 첫 번째 초식이 먹혔습니까? 뭐 일단은 먹히고 안 먹히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재판은 지연을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고요.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와 재판부와 피고인 사이에 네. 아주 그냥 묘한 긴장 관계 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는 뭐 이걸 재판 한두 번 해봤습니까? 음흠. 이화영 재판 1심을 맡았는데 네네. 이화영 재판 관련해 가지고 네. 무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진 2년에서 한 20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그 20개월 동안 굉장히 신진우 부장판사는 황당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또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네. 나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간을 임의로 지정하겠다. 네네. 이거는 아이고 증거 기록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열람 증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라는 데 대해서 충분히 시작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한 번에 그냥 날린 거 네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오늘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던 거는 네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오늘 정식 공판 기일도 아니고 네. 공판 준비 기일이고 네.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게 뻔한 거니까 네. 뭐 그냥 그러려니 딱 했는데 네. 오히려 제가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화영 씨 재판이었어요. 오. 이화영 재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20개월 걸렸거든요. 네네. 1심이. 네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항소심 재판 지금 2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7월 26일에 하고 8월 22일에 했어요. 네, 지난주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재판부에서 네. 1심 때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내겠다. 빨리.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재판 기일이 9월 5일인데 네. 그 기사에 따르면은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4일이면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재판인데요. 시작을 언제 했냐면 그 7월 26일부터 공판 기일 잡혔거든요. 3개월 만에 끝낸다고요? 결심 공판을? 정확하게는 항소가 된 거는 6월 21일에 항소가 됐으니까 네네. 이화영 재판이요. 네.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돼서 네. 2024년 6월 7일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개월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24개월에서 4개월 빠진 네. 20개월이 걸렸는데 네. 그런데 항소심은 6월 21일에 항소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11월이면 판결 나오겠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5개월. 네. 그러니까 4분의 1로 재판 기간이 확 줄었다. 역시 고등법원은 좀 다른가? 아니면 대한민국 법원이 조금 정신 차렸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가 2023년 작년 10월 16일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판결 나오면 10월에 판결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년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 이화영 그 항소심의 그 비율적으로 딱 하면은 4분의 1만 걸리면 되니까. 네네. 그러면 12 나누기 4 하면 얼마입니까? 3개월. 이건 좀 3개월이죠. 이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 위증교사는 6개월이면 끝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위증교사죄는 대법원까지 가도 네.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 그렇죠. 그런 그 예측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도 뭐 그 2년 걸렸는데 공직선거법도 6개월이면 끝나겠네. 그렇죠. 그러면 공직선거법도 그 뭐야 이제 내년이면 끝나겠네. 네. 근데 공직선거법은 6개월 내에 끝내도 안 돼요. 공직선거법은 법에 따르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3개월 내에 끝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법하고 대법이요? 그렇죠. 네네. 고법하고 대법이. 네네. 그러니까 1심은 중앙지법에서 뭐 강규태 부장판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질질질 그냥 엿가락 늘리듯이 이렇게 질질질 그 위법하게 네.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오래 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항소심이 시작됐을 때 네네. 이 판사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됐고 하고 네. 딱 좀 잘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분위기가 내가 정혁진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울 수원 고법이 왜 이러지요?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요? 그랬더니 네네. 지금 정혁진 변호사 딱 한마디로 아이고 수원 고법이요? 칼 같아요. 뭐 수원 지법 못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나 지금 10월에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김성태 증인 얘기 막 뭐 안부수 증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1심에서 워낙 상세하게 증언해서 다른 증언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뭐 그래도 핵심 증인이니까 진술 태도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네네. 태도로 확인해서 그 내용이 진실한가 그거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쨌든 1심에서 상세하게 증언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 쓸데없이 막 증인들 더 남발하거나 뭐 증인을 또 부르고 하지 않겠다. 네네. 이미 상세하게 다 증언한 거를 확인했다 우리가. 네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수원 고법에 네. 이제 수원 지법에서 1심이었으니까 수원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담당 부장판사가 누군지 봤더니 네. 여자 부장판사님이세요. 왜요? 남자보다 여성분이? 요즘은 여자가 더 무서워. 그렇군요. 더 칼 같아. 그러니까 그 수원의 문 부장님이
아마 칼같이 재판 진행하고 음. 칼같이 판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음. 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고등법원 판결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 신진우 부장판사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도 판결 이상하게 하고 김성태 회장도 판결 이상하게 하고 내 판결도 신진우가 맡고 있지만 재판도 네. 그 판결도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수원 고등법원에서 거의 뭐 똑같은 식의 판결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음. 아니, 고등법원에서 그 똑같이 했으면은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서 굉장히 재판 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법에서의,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이재명 측 전략에 대해서 많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김성태를 물고 늘어진다. 네네. 김성태가 증인인데 어차피 김성태의 증언으로 거의 모든 것이 지금 판결문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고법에서는 김성태를 어떻게든 이 증언이 진실이 아닌 것을 끄집어내겠다. 라는 것. 두 번째가 국정원과 관련돼서 문건, 또다시 그 문건이, 아니, 네네. 이거 쌍방울에 뭐 주가 조작이지, 이게 왜 경기도의 대납 사건이냐,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의 대납 사건이냐라는 점. 마지막으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네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김성태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네. 아까 재판부가 네. 그 1심에서 뭐 충분히 얘기했는데 알았어 받아줄게 하고 받아준 거거든요. 음. 김성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생? 김성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면요. 음.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오.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은 이미 회심을 해가지고 바울처럼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 진실을 다 일일이 다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불러봤자 좋은 이야기 나올 게 없는데 오죽하면 부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정원 문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봤자 그건 어차피 뭐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제일 그 기대하고 있는 거는 리호남일 거예요. 왜냐하면 리호남이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뉴스타파에서 네네. 그 유명한 뉴스타파에서 막 취재를 해봤더니 네네. 리호남이 제2차 아태 그 국제회의에 네. 참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방명록에 이름을 안 썼다는 거예요. 네. 사진도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을 몰랐으면 예컨대 제가 딱 가가지고 내가 리오남입니다. 김성태 회장 동지 그러면은 김성태 회장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저 사람이 리오남인가 보다 그러면서 리오남 동지 내가 70만 불 가져왔으니까 받으시라요. 그 다음에 뭐 영수증이라고 써주시라요. 이랬으면은 모르겠는데 네. 김성태는 리오남을 잘 알았거든요. 네네. 언제부터 잘 알았느냐? 2018년도에 킨텍스에서 제1차 아태회의가 있을 때 11월 달에 예. 그때 안부수로부터 리오남을 소개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성태가 코가 이렇게 꿰가지고 네. 뭐 했습니까? 500만 불 보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비용. 그러니까 리오남은 서울에 그때 같이 내려왔구만요. 그때 서울은 아니고 서울까지는 모르겠고 예. 일산까지는 온 거지. 일산 킨텍스. 킨텍스니까. 서울이라는 말이 제가 잘못 나왔지만 어쨌든 그때 그 킨텍스에 있었단 말이군요. 예,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뭐 단둥도 가고 심양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거기 가서 누굴 만났느냐? 네. 리호남을 만났어요. 그렇지. 그 리호남을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서 만나서 김성태가 리호남이요. 네. 500만 불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네. 방북 비용으로. 네. 그거를 깎고 해가지고 300만 불에 깎아준 게 리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리호남이 그랬을 거예요. 김성태 회장 동지 내가 500만 불, 200만 불 통 크게 300만 불로 깎아줬는데 네. 200만 불 딱 쳐내가지고 뭔가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내가 깎아줬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있는 돈 다 내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 갔을 때 네. 그냥 맨손으로 갔겠습니까? 그래도 네. 비상금이라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비상금 그다음에 그 김성태 회장이 혼자만 갔겠습니까? 방용철 부회장도 가고 여러 명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쌍방울 직원들 비상금 탈탈탈 터니까 그게 70만 불이었을 것 같아. 50만 불이면 50만 불, 100만 불이면 100만 불, 150만 불이면 150만 불이지. 그렇지. 70만 불은 뭐 70만 불입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 주머니에 한 50만 불 있었고, 그 다음에 방용철 뭐 부회장 한 10만 불 있었고, 나머지 뭐 최과장 뭐 김과장 다 털어봐. 그러니까 한 10만 불 더해가지고 한 73만 2천 불 정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73만 2천 불 다 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뒷자리 다 떼고 그냥 70만 불 딱 줬다. 그거를 리오남한테 줬다고 김성태 회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 네네. 김성태 회장이 엄한 사람 보고 네가 리오남이구나 그러면서 줬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인 그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뉴스타파에서는 야 혹시 리오남 안 온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리오남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리오남의 흔적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더더군다나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정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다 믿게 돼. 그냥 73만 2천 불 다 믿게 돼. 다 정확할 것 같아. 막.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경도돼갖고 맞아 73만 2천 불일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위를 73, 4단에 생각. 그 숫자가 그래서 나왔군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왜 지금 신진우 판사가 1심에서 받아들였냐면 네네. 이게 이제 김성태의 증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방용철 부회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네네. 그 당시를 증언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바로 리오남의 카운터파트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송경철이 메인이었대. 그러니까 송경철은 송명철. 네네. 그 사람이 원래 아태 조선 그 협의회에 공식 직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오남은 그게 아니야. 네네. 간첩 완전히 암약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태 그 평화 협의회에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리오남은 대간첩이에요. 그렇지.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서 그 김성태 카운터파트는 네. 송명철이었다는 거야. 송명철이 조선아태위의 부실장이요. 부실장. 예. 예. 최선희가 실장이고. 네네. 그 부실장이랑 주로 김성태가 얘기하고 자기는 리오남하고 뒤에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리오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직함으로서 뭐 높은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는 진짜 오래된 실세잖아요. 네네. 이 모든 대남 공작과 관련돼서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방명록 쓰고 이건 다 송명철이 했지. 네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돈만 받아서 실속 딱 챙겨갖고 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방명록이 없다. 뭐 이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중앙일보인가 기사 나왔는데 네네. 리오남 이름도 여러 개인데 12개요. 여권만 12개예요. 여권만 12개. 여권만 12개. 예, 중국 여권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중국인 행세도 뭐 하고 다녔다는 거죠. 저는 중국인 행세 안 하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저보고 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아. 약간 동남아 쪽 느낌?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저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알아. 중국 사람. 예, 거기 이제 거기 아저씨들이 저보고 쉐쉐 막 그래요. 학교 네네. 느낌이 난다. 뭐 그 중국 여권 혹시 한 13개 갖고 계신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얼굴 자체가 중국 여권인가 봐. 그렇죠. 어찌됐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측 변호인한테 검찰과 변호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이화영의 항소심이 네네. 이 재판과 연관이 있으므로 어떻게 지금 심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기를 해라. 네네. 얘기를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양쪽이 얘기를 네네. 해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메인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고 온갖 일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 네. 지사 밑에 부지사. 네네. 그런데 재판이 네.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래대로 하면은 피고인이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도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또 걸렸으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그 지금 1심 나오고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요. 네. 제3자 뇌물죄가 빠져 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맞아요.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네. 재판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다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신지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화영도 재판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도 재판하고 이재명도 재판하는데 네. 혹시 내가 빠뜨린 것들을 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뭐 찾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재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참조할 만한 거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해라. 그런 그 의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연관이 있으니까 신준우 부장판사는 그 항소심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슈를 계속 그 재판 얘기로 하죠. 네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어저께 여러분들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물론 좀 낌새가 이상했어요. 무슨 얘기? 행정법원의 MBC 방문진 이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선임과 관련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원래 26일로 좀 연기하겠다 하는 것도 좀 이상했는데 분위기가 네네. 어저께 판결 자체가 2인 체제를 문제시 삼으면서 이건 사실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즉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날 6명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을 지금 정지시켜 버렸죠. 5명. 6명. 6명. 방문진이니까. 방문진 네네. 이사 6명입니다. 네네. 자, 이 6명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8월 12일 날 임기가 맞춰진 사람들이 계속 방문진 이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사실 적법한지 참 의문입니다. 그거는 적법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방문진 법이 있거든요. 네. 방문진법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6조 2항에 있어요. 네. 6조 2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네.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 네네. 공백이 생기면 네네.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므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어떤 지금 취지겠네요. 박문진 이사장이 네네. 옛날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하고 편집인 했던 권태선 씨인데 예. 권태선 씨가 박문진 이사가 언제 됐느냐? 네. 2021년 8월 13일에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박문진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4년 8월 12일까지가 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8월 26일인가? 네.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가 이미 끝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장이 임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네. 이진숙 그 위원장이 임명은 했지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임명은 했지만 그게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임명을 정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게끔 된 게 이번 어제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자동적으로 권태선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네. 이거를 갖다가 그 방통위 상임위원을 이제 임명을 안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권태선 씨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럼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결정이 왜 이런 결정인가 봤더니 네. 제가 이제 그 결정문은 못 봤지만은 그 신문에 나온 것들 쭉 봤더니 네.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따를 때 네. 그 두 명이서 의결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5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은 네. 이러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게 입법 목적인데 네. 지금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제일 기본적인 게 물리적인 해석이거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법 규정을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데 물리적 해석 가지고 법을 잘못 만들었든지 뭐 그래가지고 아리까리한 경우에는 한 목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그런 뭐 그다음에 연역을 봐서 연역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법의 해석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목적적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입법 목적이 뭔지를 봐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 목적이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가 아리까리하고 애매할 때 한 목적적으로 하고 이 입법 목적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방통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13조 2항에 네. 그 방통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재적위원이 뭡니까? 네. 재적위원이 뭐냐면은 네. 개념이 뭐냐면 위원 정수에서 네. 5명이죠. 네.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해서 결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 실제 위원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재적위원은 네네. 그 의결할 때 그 방통위에서 의결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재적위원은 네. 전체 방통위원이 5명인데 네.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그 퇴직한 후임자를 채워넣지 않아서 결원됐기 때문에 실제 방통위원은 2명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재적위원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무슨 뭐 입법 목적 운운하면서 2명이니까 이거는 의결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판사님들이 그 고등학교 국어 실력도 없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고등법원에서 바로 잡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좀 전에 설명이 쏙쏙 귀에 오는데 이거예요. 동일한 행정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행정법원은 그럴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판사 마음이니까 아. 생각이 다를 수.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딱 나왔다. 네. 그럼 그건 이제 판례가 판례가 되니까 된다. 그 대법원 판례는 따라야죠. 뭐 아무리 내가 뭐 뛰어나고 나 천재야 막 스스로 판사를 해도 네. 그래도 그렇게 저 천재면 나중에 대법관 돼가지고 판결 마음대로 만들어라.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네. 제가 문제시 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난 3월입니다. 3월에 네네. YTN 노조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전에 했지. 3월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어떤 네네. 판결이냐면 YTN이 지금 민영화됐잖아요. 네. 유진한테 넘겼습니다. 유진이 지금 소유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YTN 노조는 이거예요. 똑같이 2인 체제에서 이거를 의결했다. 네네. 그러므로 이것은 무효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법원 1심은 각하시켰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YTN 노조가 항소를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고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인 체제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에서 이 의결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네. 유효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같은 사안이잖아요. 의결을 한 건 같은 사안이잖아요. 네네. 2인 체제가 의결을 했다라는 건. 네. 그렇다면 이게 MBC든 무슨 YTN이든 어쨌든 방통위의 위원장과 위원이 어쨌든 2명이고 이 2명이 의결을 한 사안이므로 유효하다라는 것과 이쪽은 아니다라는 쪽이 지금 상충된다라는. 네네.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 네. 재적위원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재적이에요, 재적. 네네. 적이 있는 사람. 네. 적이 있는 사람 2명밖에 없으면 그게 재적위원이지. 원래 법에 5명이 있어야지 그게 맞고,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 다 채워져 있는 게 적절하지. 네. 하지만 적절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은 2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좋은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강재원 부장판사가 이걸 갖다가 그 결정을 했는데, 네. 곧 죽어도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뭐 아무리 그 아니야 저 강 부장 그거 아니고 제적위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봐. 그래도 강 부장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입법 목적 생각할래. 그러면서 빠득빠득 우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고등법원에서 이제 수정돼야 된다, 정정돼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이런 에피소드가 없어도 MBC가 정상화 되려면 10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10월까지는. 네. 그래서 야 언제 또 10월까지 기다리냐. 그 MBC가 온갖 그런 뉴스타파 정도 되는 그러한 뉴스를 갖다가 막 마구적 막 그렇게 생산하는 공방에서 막그 방송하고 예. 서울의 소리라는 그런 진짜 그 유사 언론 매체라는 데서 있는 걸 그대로 또 방송하고. 그러니까 MBC 위상이 예.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정도로 격화가 됐잖아요. 예. 땅에 추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네. 야 10월도 길다 10월까지 언제 기다리나 그랬는데 이게 그 결정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 계산으로는 여기서 또 한 2, 3개월은 또 늦어질 것 같다. 아니 고법이 이거 갖고 또 한 2, 3개월 걸려요? 제가 봤을 가처분 때 신청과 그 정도 관련된? 걸릴 거예요. 하세월이군요. 하세월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근데 기억에 또 하나가 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통위가 어쨌든 골치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통위원들을 뭐 어떻게 알아 저렇게 알아 하면서 4군데의 로펌에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방통위의 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법에. 그래서 2명이든 3명이든 제적위원이 뭐 1명이 아니면 그것은 적절하다라는 자문을 4군데서 똑같이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찌됐든 알고 봤더니 이 강판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네네. 아주 유명하다는 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젯밤에 정변한테 사실은 좀 자문을 구했어요. 네네. 이 사람 국제법 연구원 맞냐? 그랬더니 네. 맞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글링을. 맞나? 딴 판사들은 사실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야 0.5초로 구글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맞아. 근데 너무 혁혁하게 앞장서서 판결도 내리고 했어. 그 판결이 바로 뭐 종교적 병역 거부 뭐 이런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당시에 국제법 연구회 소속 판사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 그래 판결 내릴 수 있어. 근데 판결문에 어떻게 썼냐면 뭐 이렇게 썼습니다. 시민들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민주항쟁을 통한 부당한 권력이나 어해에 맞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하면서 이제 곧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는데 네네. 병역적 이런 종교적 병역 거부는 이제는 무죄가 돼야 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판결문에 네네. 이 촛불 집회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네. 뭐 그러려니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러다가 그 판사가 나라 망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판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거나 또는 아주 비겁하게 회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님들 3,000명 있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판사님들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재판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몇몇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떠오릅니다. 인권법 연구회와 그 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이렇게 법원 내에 완전히 무슨 파벌처럼 좌파에 경도된 어떤 판사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제가 다시 이게 상기가 됩니다. 인권법 연구원 판사의 73명 중에 18명이 요직을 진출했다라는 기사. 우리법 연구회의 현직 회원 판사 129명 명단이 공개됐는데 대부분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들을 배출했다. 네네.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이건 좀 하나회 같이 뭐 이렇게 그 굴림 자기 이너서클화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판사들이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네. 그 판사님들 중에 진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갖다가 가진 게 그게 뭐냐면 민사판례 연구회예요. 그 민사판례 연구회는 거기 출신들은 뭐 아주 그냥 서울대나 이렇게 유명한 대학의 그 민법 교수님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 중에 아주 잘 나가는 판사들, 네.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중에 아주 그냥 뛰어난 변호사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법원 내 에이스 그룹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았던 때가 있는데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뭐 다들 워낙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니까 네. 좀 저 같은 사람 나도 저런 데 들어가고 싶은데 껴주질 않네 부럽다 이러고는 있었는데 아, 네네. 우리 인권법 연구회나 뭐 그런 데는 네. 그것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판사가 권력을 지향하는 네. 그 뭐라 그럴까 실력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참 개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저는 방통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요? 제적위원이 뭔지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로펌에다가 자문을 받습니까? 저는 국문과 교수님한테 자문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적이 뭐냐 제적이 예. 그거 모르나 진짜?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등법원에서는 제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기를 진짜 기다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진짜로 그 유리천장 깨듯이 그렇게 와장창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까지도 됩니다. 판사가 정말 최악인 판사라고 제가 판사를 욕하면 안 되는데 네네. 여긴 게 정진석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 당시 이제 의원 시절에 네네.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입니다. 네네. 당시에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벌금형으로 됐대요. 네네. 일단 벌금형이라는 게 감형된 건가요? 감형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네네.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정치인 실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날라가요. 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증교사든 공직선거법이든 실형이 나오면 네. 날라가요 피선거권이.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네.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황당하고도 조금 되게 찜찜했을 거야. 네네. 그런데 어쨌든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벌금을 또 많이 때렸더라고요. 1,200만 원. 와, 그 너무 세다. 아니, 500만 원 구형했어요? 검찰이 500만 원 구형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참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뭐 어쨌든 그때 그 박 판사가 누구였던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박병곤입니다.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정 구속 안 시킨 게 다행이다. 저는 그 생각. 아니, 박병곤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 때 SNS에 고등학교 때 글을 써갖고 네네. 내가 영통의 가장 나이 어린 정의당 당원이다라고 네네. 하면서 나의 반 아이들에게 레드 바이러스를 심어줘야 되겠다. 뭐 치기 어렸다고 칩시다. 네네. 그 다음에 가장 극악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떨어졌을 때, 막 한숨을 쉬면서 SNS에 통탄의 글을 올려요. 네네. 판사가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묵과할 수 없다라고 네네. 하면서 그때 실형을 언도를 한 거거든요. 네네.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아예 SNS에 대놓고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판결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다 찾아봤는데 그런 SNS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네네. 버젓이 그때까지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느 쪽으로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계속 판사로서 임명할 수가 있나요? 일단 판사님들은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 이제 그 테스트를 갖다가 받는데 네네. 근데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웬만해 가지고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판사는 공정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결과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했어도 네. 재판하는 과정에서 누구 왠지 이제 편파적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면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패소한 사람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그냥 뭐 원고 편만 막 드는 것 같은 승복 못하죠. 그럼 승복 못해요. 그러면 네. 그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요. 네. 그 칼을 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칼을 만지는 사람인데 예, 예. 그 가끔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예. 경찰서나 이런 데서 권총 가지고 장난하다가 오발해가지고 사람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게 판사 검사거든요. 예. 판사 검사 총하고 칼 이런 거 다루는 사람인데 네. 이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판사 검사들은요. 네. SNS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만약에 박병곤 그 판사가 본인 양심에 따라 가지고 네. 나는 정진석이라고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나온 게 맞다라고 본인 양심에 따라서 하나의 그 치우침도 없이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런 식으로 SNS에 글을 올리면 올린 순간.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로 그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했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병곤 판사의 저런 행태는 네. 그 사람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대한민국 법원 전체가 네. 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에 네. 판사들은 웬만해서는 그 SNS 하면 안 된다. 네. 저런 식으로 SNS 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네. 규정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징계를 갖다가 때려야지. 네.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지금 저 진짜 속이 끓네요. 지금 찾아봤더니 더 많아. 조국 법무장관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지니까 네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음.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됐다.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라는 글들을 올렸네요. 뭐 하나같이 주옥 같은 글들만 올립니다. 어찌됐든 뭐 2심도 벌금 1200만 원 진짜 뭐 기가 막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표현은 좀 일부 표현이 과할 수는 있어도 사실 여부를 얘기하면 네네.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커요. 그러니까 당시의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죽음과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그 다음에 사위 뭐 이렇게 해서 박연차에게 돈을 받았다. 기억하시겠지만 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딸이 미국에서 뭐 살게 됐는데 뭐 집을 사느니 마느니 해갖고 박연차가 돈을 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원을 해서 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그것을 알게 된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했다. 여기까지는 월간지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왔는데 네네. 문제는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부부싸움을 해서 뛰쳐나갔다는 등 이런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부의 어떤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관련된 다툼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무슨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네네. 어쨌든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도 실형이 안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럴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그나마 이제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판사들의 이런 그 행태들과 관련돼서 이런 게 더할수록 다른 어떤 판사들의 그 신뢰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정말 먹칠하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거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의료 대란입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사들에게 사실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아니 단순한 직업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팽개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도대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너무 오랫동안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의사들이 항복할 수가 없어요. 항복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떠났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최악의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나섰다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첫 번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총선 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의료대란을 어떻게든 이 출구를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 신이 났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뭐 윤한 갈등에 또다시 윤한 갈등이고 이거야말로 제대로 한판 붙고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 기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걸 떠나가지고요. 네. 저는 조금 너무너무 불안해요. 네. 왜냐하면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다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놀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르신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아주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응급실 갔는데 처치가 제대로 안 됐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그 비상 상황에 닥쳐도 응급실이 그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네. 그 다음에 지방에서부터 이제 수도권까지 네. 아주대병원 뚫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응급실이 개점 휴업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관리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이제 금방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이야기대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행이다. 내 불안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면 진짜 좋겠는데 만에 하나 진짜로 그 응급실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게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더 병세가 악화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당연히 의사들이 져야죠. 그런데 그 의사들보다 더 전국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정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답답한 건 이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옳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국민들의 삶입니다. 네네.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정부는 이거잖아요. 의사들이 잘못했으므로 의사들한테는 합당한 처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 지금 의료와 관련된 개혁을 그대로 완수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공의들과 또 의대생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는 바람에 내년 대혼란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네네. 의대 수업마저도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건 너무나 뻔하고 사실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약간 다른 어떤 입장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의 의사들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의료계의 직능단체별로 정부의 편을 드는 의료인은 하나도 없어요. 네네.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 나름 합리적인 일단 첫 번째 그 제안을 한 거예요. 2025년 입시 때문에 2025년에 정원은 정부한 대로 가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26년 증원과 관련해서 일단 스톱하자. 네네. 일단 스톱하자. 그래야 전공의를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당정협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총리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결렬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안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총리의 얘기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의 원칙이 옳다. 그리고 의사가 나쁘다. 여기서 원칙을 깨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국민들이 잘 참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네네. 이거예요. 그런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라면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은요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네. 연초부터 의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나 해결할까 저제나 해결할까. 네. 그런데 거의 한 8개월, 7, 8개월 이렇게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과연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그 의심이 드니까.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다가 음흠.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망하거나
아유. 그다음에 이제 큰일을 당하게 되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돌아갈 수가 있나?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음.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100일도 훨씬 더 지나갔다고요. 그렇죠. 4개월도 훨씬 더 지나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해결되는 그러한 방안이 없나?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되면은 그 의사들이 굴복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라도 해줘야지. 언제까지면 끝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의사들이 다 잘못됐어. 우리 원칙이 맞아. 그러면 다 좋은데 그 뭐야 언제까지 그 국민들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 그 와중에 이제 추석 때 의료 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벌써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추석 때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추석 연휴에 외래 진료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래 진료가 없다는 건 아프면 무조건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대병원 말씀하셨잖아요. 아주대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인력이 한 사람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전문 의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 전문 의들이 이 팔로우를 못 하고, 그러니까 아주대가 정부에 읍소를 한 거예요. 지금 한 명, 두 명이 교대로라도 지금 숨을 쉬어야 된다. 한 명만 있으면 24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자지도 못하고 계속 네네. 거기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대병원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대학병원들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지금 정부의 안도 전 답답해요. 권한도 주고 돈도 주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응급의료 체계에서 일반이 뽑으세요. 뽑으면 병원에 저희가 월급을 보전시켜 드릴게요. 응급실에서 왜 주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거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응급실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나요? 어쨌든 참 지금 제가 저 아주대병원 케이스도 있지만 이대병원 교수님이 쓴 신문에다가 네. 그 기고한 글을 봤는데 네. 거기도 이제 거의 한계 상황에 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교수님들은 진짜 초인적으로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들 이제 그 만세 불러버리면 그러면 병원에 의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병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병원들이 전부 다 완전히 최악의 경영난이죠. 네네. 예,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들이 세운 병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제 그런 데만 뭐 여기저기서 돈 나올 때가 있으니까 배울 수는 있다, 간신히. 네네. 그냥 그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 그냥 일반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 적자가 뭐 하루에 몇 억씩 난다라고 하는데 네. 하루에 3억씩 1년 나면 1,000억이에요. 그러네. 그거 그러네. 감당할 수 있는 그 대학병원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 개나 있겠어요. 전부 다 안 되지. 네네. 예. 그래서 혁명도 좋지만 네.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막 뜯어 고친다. 그게 혁명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더 현실적인 거는 개혁이잖아요. 네네. 뭐 의사 숫자가 뭐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확 늘려버리자.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뭐 이런저런 반발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500명이면 500명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그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방안이라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언론 보도에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꾸 유난 갈등 하면서 이 어떤 안만 있으면 차별화하는 거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별화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풀어서 자꾸 구도를 세워서 제목감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네. 너무 오랫동안 정부가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는 게 첫 번째가 저는 의료 대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피부에 와닿는 거고요. 뭐 두 번째 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차별화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정부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의 신뢰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당도 올라가죠. 그러려면 의료 대란을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안도 하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어떤 움직임도 좀 있어요. 이뇨한 최고위원 발언은 최고위가 지금 수기를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뇨한 의원이고 또 뭐 비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옛날에 그러니까 전대 때 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이긴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의 최고위원의 발언이 우리 최고위에서 어쨌든 이걸 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목회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천목회에서 박상진 의원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박상수? 의원 출신. 네네. 의사 출신. 이번에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대표의 회담에서 배석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인데, 어쨌든 그 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의료 갈등, 그러니까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절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전 도대체 안철수 의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뭐 대권 후보라면서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철수 의원이 쫙 해결을 해내면 네네. 야, 역시 안철수 좀 이렇게 달리 보여지네. 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찬스에 뭐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뇨한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고위원이잖아요. 네네. 최고위원 됐는데 여당의 최고위원인데 그 의사 출신이 뭐 하는 것이며,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출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뭐 하고 앉아 있는지 저는 참 화가 날 지경이네.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 서울대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김윤. 네,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이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지금 1년에 5,000명씩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당에도 그 의사 출신이 있어요. 저기 무슨 태백병원인가 거기 뭐 병원장하고 심평원장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왜 그 꿀 먹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지 네. 국민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이 어떤 뭐랄까요 정쟁의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삼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김윤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한 것도 비례대표로 해서 의원으로 한 것도 사실은 의사들을 개혁하고 의사들의 증언을 찬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공약에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운을 뗐고 당정 간에 완전히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좀 더 달리해서 의사들한테도 좀 퇴로를 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어쨌든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고 있다. 어쨌든 지금 환절기고요. 네. 코로나도 막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병 걸리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몸 조심하시고 운전도 좀 천천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그냥 살살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몸조심을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국가였나요? 네네. 우리 의료 체계가 정말 뛰어나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였는데 그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아까 제가 그 민주당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의사 출신 그 당협위원장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박은식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박은식 위원장 맞습니다. 네. 자, 1시간 동안 또 달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당정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말을 많이 했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